대한민국 헌법 122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토가 무엇인가, 토지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를 이래 국토가 뭐냐니까 국토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국토를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국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렇죠. 효율적이며 이래 시작하죠. 굉장히 전문적으로 대답하네. 보통은 어떻게 사용하는 잘 이렇게 말하는데 효율적이며 균형 있는 개발과 보존과 이용 이런 것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규제도 가할 수 있고 의무도 부과시킬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 국토는 어떻게 쓰는 거니까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입니다. 국민 모두를 위해서 사용되는 게 국토입니다. 국토는 국민 모두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야. 이걸 5글자로 줄이면 토지 공개념입니다. 이게 토지 공개념이야. 토지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모두를 위해서 되는 공적 자산이지 소수 사람의 사치향락을 위해 쓰는 것, 자산 정식의 수단 이래 쓰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토지 공개념이거든. 여러분 지금 사법고시에 나오는 헌법 1차 과목 문제 한 문제 맞췄습니다. 이 사법고시 문제였거든. 토지 공개념의 근원적인 그 근본적 이론을 만들어주는 헌법 규정이 뭐냐고 이겁니다. 이런 토지 공개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토지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며 그리고 균형 있는 개발과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규제도 가할 수 있고 의무도 가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국토의 계획과 이용하는 법률 여기서 나온 겁니다. 국토기본법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국유법도 여기서 나온 거야. 국토에 이용하는 내용이거든. 그 국토의 계획, 이용, 간 법률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국토에 관한 국유법에 어떤 규제를 가하는가, 어떤 이용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의무를 부과시키는가 전부 여기서 나온 규정들입니다. 그럼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재화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이 토지가 제일 바람직하게 이용되는 겁니다. 그럼 토지를 구분할 때 토지의 첫째 어떻게 하는가? 생산 관련 토지. 국민 모두에게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다, 재화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토지와 직접 생산하지는 않아도 공공이익에 꼭 필요한 공익적 용도로 사용되는 공익 목적의 토지 이런 토지들은 다른 토지와 합치지 않고 가장 낮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어떤 토지들이 농지라든지 목장이라든지 임야 가운데서 공익 목적의 임야라든지 공장 토지라든지 이런 토지 등은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재화를 생산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생산을 했어. 자, 농지에서 먹거리를 생산했다. 아니면 유가공 또는 육류 등을 생산했다.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했다. 문제는 생산을 했는데 무엇이 없다? 상업적 목적의 토지가 없다. 유통 관련 토지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배추 한 포기 사야 됩니다. 어디 가면 되죠? 시장이 없어. 왜? 상업적 목적의 토지가 없거든. 마트가 없어. 반드시 산지를 갔다 와야 됩니다. 차량을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반드시 공장 갔다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생산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유통시키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인체로 치면 얘들이 심장입니다. 심장에 뛰어서 피를 생산하거든. 생산을 했는데 뭐가 없어? 혈관이 없어. 혈관이 뭐가 막혀 있고 혈관이 좁아져 있고 혈관이 터져 있고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직접 생산하지 않아도 유통 관련 상업적 목적 토지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토지들이에요. 두 번째 상업적 목적의 토지.
유통 관련 토지가 나오게 됩니다. 유통 관련 토지. 이런 토지들도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다른 토지와 합치지 않고 별도로 따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별도합산 토지가 됩니다. 여기에 상가라든지 등처럼 상업적 목적, 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업용 건축물 토지, 이런 토지들과 그리고 업종 가운데서는 건축물을 다 세워보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업종도 있지. 그렇죠? 어떤 업종? 건축물 다 세우면 못하는 업종. 자동차 폐차장하고 있다든지,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하고 있다든지, 자동차 운전하고 있다든지, 이런 토지들은 건축물 다 세우려면 정상적으로 할 수 없거든. 그런 업종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 해도 별도합세 인정합니다. 그럼 어떤 토지가 제일 바람직하지 않다? 제일 바람직하지 않게 쓰고 있는 거. 사치성지산 토지. 사치성지산 토지는 말 그대로 소수 사람의 사치 향락을 위해 서는 토지잖아. 이런 토지들은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려고 다른 토지와 합치지 않고 또다시 분리시켜 과세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할 때 사치성재산 뭐 있었죠? 사치성,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그렇죠? 지금 우리 토지하고 있는 토지 하니까 고급 선박하고는 관계없고, 또 재산세에서 토지할 때는 어떤 토지는 제외한다? 주택의 토지는 제외하잖아. 그럼 별장 토지 빼고 고급 주택 빼고 남는 건 딱 두 개. 골프장, 고급 오락장 토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골프장 토지, 고급 오락장 토지. 자,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 사회에 가장 바람직하게 쓰고 있는 생산 관련 등의 토지와 가장 바람직하지 않게 쓰고 있는 사치성지 토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분리과세. 분리토지는 양극단에 있는 토지를 모아 분리과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해 전 나왔던 시험 지문에 분리대상 토지를 분리하는 이유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OX. 분리 토지를 분리시키는 이유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맞아요? 틀렸잖아요. 그렇죠? 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려고 분리하는 것도 있지만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려고 분리하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분리 토지는 반드시 저율의 세율을 위한 분리와 고율의 세율을 위한 분리, 두 가지를 반드시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나왔던 또 지문은 분리 토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이용되는 토지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이용되는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오케이.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요놈이 분리야. 요놈은 이제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려고 분리하지. 저율의 세율을 적용시키려고 분리시킨 거고, 요놈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려고 분리시킨 거고, 그 다음 요놈이 이제 별도합산 토지가 되고, 별도합산 토지. 그리고 앞에 그림 그렸듯이 이제 분리와 별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종합입니다. 종합은 어디서? 종합 토지는 여기 있습니다.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제 종합합산 토지가 됩니다. 종합 토지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어떤 용도로?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먹거리를 생산하거나 이로 쓰지 않고 상업적 목적도 아니고 사치성도 아닌 대표적으로 나대지 같은 거. 그냥 놀고 있는 땅입니다. 무슨 나자지? 벌거벗을 나자입니다. 나체할 때 그때 나섭니다. 벌거벗을 나자거든. 아무 짓도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쓰지 않고 있거든. 요건 이제 종합합산 토지가 돼. 종합합산 과세 대상. 자, 이렇게 구분해서 세율을 할 때도 저율의 분리가 가장 낮은 세율입니다. 이게 제일 낮고, 그 다음이 별도합산, 그 다음 종합합산, 그 다음 고율 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도 농지 목장 등이 가장 낮은 세율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똑같은 생산 관련 토지라도 자연 환경의 보존이라는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 자연 환경의 보존도 생각을 해야 돼. 농지 목장 등은 자연적 내용을 그대로 이용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공장 등은 필수적으로 자연 환경을 훼손할 수밖에 없어. 이놈이 제일 낮은 세율. 앞으로 다음 재산세 대상 가운데 가장 낮은 세율이 물으면 무조건 이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 세대상 가운데 가장 높은 세율이 뭐냐면 요 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율분리라고. 자, 그 다음 그럼 나는 농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농지를 가지고 있어. 농지를 가지고 있다. 밭을 가지고 두마지기 밭을 가지고서 밭농사 짓고 있습니다. 밭농사를 갑은 을은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밭에서 갑은 뭘 생산한다 했죠? 한마지기는 정구지 생산하고 있고 한마지기는 고매 생산하고 있고 이 두 개를 생산하고 있어. 정구지가 뭔지는 알죠? 뭐? 부추, 정구지. 정구지를 한자로 적으면 어떻게 되죠? 한자로 적으면 정구지입니다. 정이 오래가는 풀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월담초라고 하다. 월담초. 담을 띄엄는 풀이랍니다. 과부집 담을 띄엄는. 왜? 정력제거든. 자양강장제입니다. 그래서 절에 스님들은 정구지 안 먹습니다. 오신채거든. 네, 자꾸만 이게 강해지기 시작하면 자꾸 사람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 남성이 좀 약하고 체력이 약하고 좀 그러면 부인이 정구지 많이 끓이면 먹겠답니다. 그래 의해 집에 갈 때마다 정구지 좀 해주더라. 인간이 부실하니까 나 몰라서 올 때마다 정구지 좀 해주더라. 저도 이 정구지입니다. 이 부추라고 말하지. 고매는 고구마잖아요. 고구마. 저번에 한번 이야기 좀 우리 작년에 배우시면 안다. 옛날 장학퀴즈 할 때. 옛날 장학퀴즈 할 때 마지막 결승전에 딱 둘이 붙었는데 서울로만 나가고 서울로 가면 됩니까? 어릴 때 서울에를 전화오면 서울 얘기, 담안 얘기, 어떤 얘기 했듯이 서울에 가나 있고 마지막 진주에 하고 딱 둘이 붙었어. 붙은데 정답이 고구마야. 진주는 딱 고매. 실제 고매 하니까 안 하고 차인태신데 좀 안타까웠는지 세 글자입니다 하니까 물고매. 그 서울놈이 고구마에서 정답. 그놈이 정답. 우승했습니다. 단지 지방 살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표시를 잘 모른다는 말 때문에 할매 때문에 다베리스 할매 때문에 할매가 맨날 고매밭에 갔기 때문에 우리 집도 그래. 어쨌든 이 양반은 고구마 여기는 목장하고 있어. 돼지 키우고 있습니다. 원래 돼지 떼니까 돼지 키우고 있어. 자,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토지를 올바르게 쓰고 있다 아니다. 토지를 바르게 쓰고 있다 아니다. 네? 요 유형에 따라 보니까 토지를 올바르게 쓰고 있다 아니다. 쓰고 있잖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잖아. 분리 토지구나. 문제는 여기에 어디 있다고? 강남역 바로 옆에. 강남역 바로 옆에서 반동 짓고 있습니다. 명동 한복판에서 돼지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 그렇죠? 분명히 명동은 서울시의 도시지역 안의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 무슨 뜻이야? 상업지역이. 지역 지정할 때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지역 지정은 요 지역은 이런 용도로 쓸 때 그 토지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올바르게 쓴다는 뜻입니다. 근데 상업지역이라고 지역 지정했는데 목장 쓰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필요한 먹거리 생산하고 있구나. 오케이. 그럼 지역 지정 의미가 없어. 지역 지정 왜 합니까? 공업지역 안에 주택 막 지어놓고 주택은 바르게 쓰고 있잖아. 이래 말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아무리 농지다, 목장이다, 공장이다 이래 말해도 원래 있을 위치가 아닌 데 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은 농지, 목장은 원래는 분리토지인데 농지가 있을 위치가 아닌데 농지가 있거나 목장에서 위치가 아닌데 목장에 있으면 분리토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비효율적이거든. 그럼 이제 분리토지 아니야. 그럼 저 토지는 상업용 건축물 토지는 아니잖아. 그렇죠? 별도 합선도 아니네. 그렇다고 저 논밭이 골프장, 고급 오래성 토지는 아니잖아. 고일불도 아니야. 지가 갈 때라고는 종합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앞에 그림 그릴 때 원칙이 분리인 토지는 분리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간다고. 그 농지, 목장은 원칙은 분리인데 예외는 총합 갑니다. 그럼 나는 목장을 하고 있다. 어디서? 강원도 횡성에서 소 키우고 있다. 아니요, 봉계 쪽에. 봉계는 아시죠? 봉계 쪽에, 봉계 하루 유명했잖아요, 옛날에. 봉계 쪽에 소 키우고 있다. 분명히 목장에서 위치가 맞아. 근데 문제는 목장 한다는데 가보니까 딱 소 한 마리밖에 없어.
땅은 10만 평인데 소 한 마리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 목장하는 겁니까? 애완우지, 애완우. 애완개는 아니고 애완우지. 그럼 10만 평의 땅에 딱 소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거야. 과연 이 한 마리를 키우려고 10만 평의 땅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마리를 키우려면 한 마리 키울 땅만 있으면 돼. 우리 번 당신이 목장을 이만큼 하고 있는데 소 한 마리밖에 없네. 한 마리를 키우려면 요만큼의 땅만 있어도 충분하다. 요 땅은 한 마리를 키우기가 필요한 땅 맞거든. 요거는 분류가세 줍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는 땅이잖아. 쓸데없이 가지고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 토지합니다. 그 이름이 목장은 원칙은 분리인데 목장이 있을 위치가 아닌데 목장이 있다든지 필요한 땅을 초과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종합합산 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장도 그래. 공장도 땅은 현대차만큼 넓은 면적 찾으면 공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공장만큼 굉장히 넓은 면적 찾아 공장을 하고 있어. 이 양반은 도대체 뭘 하기에 어떤 업종이기에 자동차 공장만큼 넓은 면적 차지하고 있나? 나중에 물어보니까 인형 만든답니다. 인형 만드는 공장. 아니 인형 만드는 공장이 자동차 공장만큼 넓을 필요 없잖아. 그리고 우리 법은 또다시 공장은 업종에 따라서 허용되는 면적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별 면적이 다 정해져 있어. 당신 인형 만든다고? 그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공장 토지 가운데 요만큼만 있어도 당신하는 업종은 충분한 내용이다. 요만큼은 분리 토지 인정해 줍니다. 왜? 인형 만드는 공장이 필요한 땅이거든. 그럼 나머지는 그 업종과 아무 관계 쓸데없이 가지는 땅이거든. 이거 나대집니다. 종합합산 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장은 공장을 하면 원칙은 분리 토지지만 자기가 하는 업종에 필요한 땅을 초과하여 가지고 있다면 초과되는 부분의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업용 건축물 또다시 10만 평이야. 또 10만 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만 평의 땅에 상업용 건축물이 있네. 구멍가게 다 쳐놓고 자그마한 구멍가게 쳐놓고 10만 평의 땅은 다 구멍가게 부속 토지다. 이것도 말이 안 돼. 상업용 건축물도 무엇이냐?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곱하기 그 건축물이 어떤 용도 지역에 있는가? 이 건물이 상업지역에 있는가? 공업지역에 있는가? 주거지역에 있는가? 아니면 도시역 밖에 있는가? 따라 바닥 면적에 곱하기 배율이 있습니다. 배율이. 상업지역에 있다? 그럼 당신 바닥 면적의 300까지만 부속토지 인정하겠다. 당신은 요만큼의 땅을 당신의 상업용 건물 토지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쓸데없이 가지고 나대지 종합합산 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봐. 그래서 원칙이 분리인 토지는 농지인데 농지있을 위치 아니다. 종합합산 토지. 목장인데 목장있을 위치 아니다. 종합합산 토지. 농지라고는 공부상에는 농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영역에 쓰지 않고 있다. 종합합산 토지. 목장인데 목장 면적 초과하고 있다. 종합. 공장인데 면적 초과되고 있다. 종합. 상업용 건축물인데 법에 정하는 면적을 초과하고 있다. 종합. 그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이다. 그럼 불법 건축물은 건축물을 인정한 적이 없으니까 전부를 다 건축물 없는 걸로 봐. 종합합산 토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앞으로 토지 이용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무엇을 근거로 분리와 별도와 적음을 나누었을까? 요 그림, 요걸 이해하는 거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효율성을 보아 과연 요 위치에 있는 게 올바를 것일까? 농지가 도심지 한복판에 맞을까? 아닌데? 그럼 종합합산 토지. 목장이 이만큼 땅을 차지하는 게 과연 바를까? 아닌데? 종합합산 토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토지용은 기본적으로는 이해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좀 더 세부적인 이제 외우는 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왜 이렇게 됐을까를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목장을 하든 공장을 하든 상업용 건축물을 하든 즉 분리와 별도를 하다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런만 딱 나온 순간 이런 전부 나대지란 뜻입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면적이 초과되고 있다는 것은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뜻이야. 나머지는. 이게 전부 종합입니다. 나대지란 뜻이야. 그럼 결국은 종합합산 토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 이용을 할 때 봅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하면 농지 한번 봐요. 농지가 어디 있으면 되겠습니까? 촌에 있는 농지를 위치 틀렸다 이럴 일 없겠지. 군지역, 읍면지역에는 아무도 말 안 합니다. 근데 울산시 안에 농지 가지고 있다? 된다 안 된다? 울산시 안에 농지 가지고 있다. 된다 안 된다? 응? 돼야 안 돼요. 울산시 안에 농지 가지고 있다? 바람직하다 아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병령 지나서 모아 쪽으로 가보니까 옆에 전부 농지던데. 그래서 다음에는 시지역에 있을 때는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도시지역 안에는 지역 지정이 이루어져 있거든. 근데 도시지역 밖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지역 지정이 없어. 그래서 시지역의 농지하면 도시지역 밖에 있다면 위치가 맞고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 농지 딱 넣으면 농지가 시에 도시역 안에 있다. 딱 요 놈 하나만 종합이고 나머지는 다 위치 맞습니다. 얼마나 쉬운데. 단 서울시는 전 지역이 다 도시역입니다. 서울시는 도시역 밖에 없어. 서울시는 전 지역이 다 도시역입니다. 그럼 서울시는 농지 있을까 없을까? 서울시 안에는 농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왜? 개발 제한 구역 있잖아. 다른 용도 설 수 없도록 묶어놨잖아. 그래서 시지역을 하면 원칙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전부 종합이지만 단 개발 제한 구역 등에 대해서만큼은 인정을 한다. 이게 농지의 끝입니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1, 2월 기억할 것은 하나하나 농지, 목장, 공지 다 따지는 게 아니고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나누었을까? 그리고 과연 이렇게 해서도 올바를까? 요 놈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걸 이해하는 거. 1, 2월 달은 학교로 치면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그 더하기, 빼기 이거만 해도 머리 아픈데 초등학교 1학년한테 곱하기, 나누기 하면 뒤집니다. 실제입니다. 제 초등학교 때는 곱하기를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배웠던 기억납니다. 요즘 애들 참 많이 틀리더라고. 자,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인수분해 배웠거든. 예각도 배우고 둔각도 배웠는데 거기 좀 예각, 둔각, 각도 따지겠죠. 요즘 초등학교 6학년 책이 나오더라고. 중3 때 배웠던 게 요즘 초등학교 6학년 책이 나오더라고. 그럼 과연 걔들, 옛날 애들이라면 지금 애들보다 똑똑하지 않다는 뜻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 미리 막 조육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지고 그때 받아쓰기 하면서 바두가, 영희야, 철수야 이거 배웠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 가면은 학교 가서 기억, 니은, 가나다라 초등학교 1학년 때 안 해줍니다. 다 배웠다고 보고 막바로 진도 나가거든. 중학교 1학년 때 가니까 우리 ABCD 하면서 음악실에 가서 ABCDF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그때 막 필기체, 대문자 막 이때 처음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학교 다니면 그냥 안 가르칩니다. 안다고 치고 시작을 해. 그러니까 집이 어려운 애들은 더 못 따라가는 겁니다. 선행학습, 나는 요즘 잘못됐다고 봐. 선행학습 안 되는 애들은 못 따라갑니다. 근데 선생님은 선행학습 됐다고 치고 진도 나가는 거야. 그 처음 오시는 분은 뭔 말인가 몰라. 전혀. 그럼 점점 학력이 떨어지는 거야. 참 문제 많습니다. 실제로는 원래 정규대로 해줘야 되는데 선행학습이 이루어졌다는 걸 전제로 깔고 수업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돼. 제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1학년 중반쯤 되니까 어머니를 불러.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가다 우리 어머니가 선생님 담임이 부르더랍니다. 그러니까 얘가요 수업 시간에 집중도 안 하고 수업도 잘 안 듣고 맨날 떠들고 놀고 딴짓한답니다. 근데 성적은 잘 나온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가 천재인가 이 생각했답니다. 그게 아니거든. 나는 유치원 다녔거든. 우리 때 유치원 나온 사람 거의 없거든. 유치원 다녔거든.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면서 기억, 니은, 가나다 다 배워가잖아. 그래서 학교라고 딱 가보니까 내 아는 걸 계속 하더라. 아는 걸 계속 하더라고. 재미없잖아. 저 아는 걸 계속 하는데 그냥 봐봐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지. 3학년 때부터 처집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요거 기억합니다. 맞어요. 요거 꼭 기억할 것.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안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안 보고 일단은 뭐 요렇게 기본 틀을 잡아놓고 3, 4월 들어가면 요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볼 겁니다. 그 다음 뒷장을 넘어가서 180쪽 납세 의무자 180쪽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10번을 시험 치면 10번쯤 치면 최저 8, 9번 나오는 게 납세 의무자입니다. 최저 8, 9번 나와요. 근데 한 문제는 나오지 않아도 지문 안에라도 한두 개씩이라도 꾹꾹 집어넣는 게 납세 의무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히려 저희 토지 이용보다 더 중요합니다. 얘는 10회부터 11회부터 20회까지는 거의 매년 됐는데 21회 들어오면서부터 토지 문제가 좀 뜸하게 나오고 있는 편들입니다. 작년 29회 시험 때 한 문제 나왔지만 뜸하게 나온 편이야. 근데 납세 의무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굉장히 자주 나는 편들입니다. 실제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당신이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거든. 납세 의무자 원칙이 6월 1일 과세 기준일
매달 며칠? 6월 1일 요날 현재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냅니다. 실질 소유자가 내야 됩니다. 실질 소유자가. 그런데 그 실질 소유자를 기준 누가 진짜 주인인가 따지는 날짜가 6월 1일 기준입니다. 6월 1일 이날 기준으로 실질 소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재산세는 반드시 6월 1일을 과세하는 기준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앞에도 우리 총론할 때 매매 계약을 할 때 잔금을 언제 주는가 따라서 당해연도 재산세 누가 낼 건가 결정된다고. 잔금을 5월 31일 날 만약 잔금을 지급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5월 30일 날 잔금이 지급됐습니다. 이날 취득한 겁니다. 등기하고 상관없잖아. 우리 취득세 할 때도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거든. 이날 취득했습니다. 그럼 가배부동산을 을에게 팔았다. 그럼 6월 1일 소유자 누구죠? 그렇죠. 이날 취득한 거니까 6월 1일은 새롭게 취득한 사람 거잖아. 을이 내야 됩니다. 을이 재산세를 내는 겁니다. 그 우리 아마 28회 시험 때도 다음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납세 아닌 사람 찾으라는데 1번 지문 5월 31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한 경우 매도자는 낼 필요 없지. 6월 1일은 새롭게 취득한 매수자가 되거든. 그래서 그건 납세무자 아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종종 냅니다. 반드시 6월 1일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실질 소유자가. 그럼 실질 소유자가 누군지 몇 가지만 잡아서 첫째, 공유재산. 공동소유의 실질 소유자 누구죠? 아니 공동 소유하고 있다. 실질 소유자? 당연히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지분만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분권자가 내는 겁니다. 공유재산은 지분권자가 냅니다. 이거 틀리면 반드시 실질 소유자니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람들이 자기 지분만큼 가지고 있는 거다. 지분권자 이래 가야 돼. 이걸 28회 시험 때 다음 올바른 걸 찾으라 문제. 공유재산은 그 공유자 가운데 나이 많은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나이 많은 것도 죄도 아닌데 늙기도 스럽거든. 공동소유인데 나이 많은 사람 보고 내라고. 경로 사상도 없는 놈이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그렇죠. 이때는 반드시 지분권자가 내야 돼. 근데 지분권자가 내는데 공유라고는 돼 있어. 갑과 을 두 사람 공동 소유돼 있네. 지분 표시가 없네. 지분 표시가. 그럼 무슨 말이죠? 지분 표시가 없다면 무슨 말입니까? 균등하다는 말이지. 바보 아닌 이상 갑이 90%가 을이 10% 봐. 갑이 90%, 을이 10%인데 지분 표시 안 합니까? 하지 당연히 갑의 입장에서는 내가 90%라고 표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런 말이 없다는 말은 균등 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도 공동소유재산은 공동소유하는 지분권자 괄호 지분 표시가 없다면 균등 지분으로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재도 봐요. 원칙은 실질 소유자, 2번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괄호 안에 지분 표시 없다면 균등한 걸로 보고, 3번 요거 앞에 있던 거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답니다.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답니다. 그래도 세액을 산출할 때는 반드시 토지와 건물 합쳐 세액 산출하죠. 이렇게 산출한 다음 산출한 세금을 이제 나누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누어? 어떻게 나눴습니까? 반드시 토지와 건축물 가액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겁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해야 돼. 이걸 24회 시험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산출세액을 토지 건물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액을 합쳐 계산했으면 나눌 때도 가액 비율로 나눠야 돼.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속재산 누가 내야 돼요? 상속재산의 실질 소유자는 실제로 그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잖아요. 상속받은 자가 내야 됩니다. 상속을 받은 자. 이 사람이 내야 돼. 지금 원칙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중재산 누가 내야 되죠? 종중소유재산 누가 내야 되죠? 종중의 소유자나 개인 게 아니잖아.
종중 거지. 종중이 됩니다. 종중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매매 등의 사유로, 자,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됐습니다.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누가 냅니까? 매도자가 냅니까? 매수자가 냅니까? 매매 등으로 소유권의 권리가 변동되면 매도자가 내요? 매수자가 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언제 변동되냐에 따라 틀리는 거지. 5월 30일 날 변동됐다면 새로 취득한 매수자가 내지만 6월 3일 날 권리가 변동되었다? 그럼 6월 1일은 여전히 전소유자, 매도자가 내는 거지. 그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이 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예외는 뭐냐? 예외는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어. 누가 받은지 모릅니다. 상속은 개시가 분명히 됐는데 이런 것이 상속에 따른 등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에 따른 신고도 안 했습니다. 내가 받았다. 어느 누구도 내가 받았다고 등기도 안 하고 내가 받았다고 신고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고 있어. 그럼 이분 돌아가셨다는 거 압니까? 남구청이 이분 돌아가셨다는 거 압니까? 아, 모릅니까? 압니다. 어떻게 하냐고? 장례를 치려면 장사등하나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받고 그 다음에 장례를 쳐야 됩니다. 왜? 그냥 돌아가시면 장례 치면 안 되냐고? 타살일 수도 있잖아. 타살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노안이나 병환을 해서 병원에서 만약 돌아가시잖아. 이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무엇 때문에 사인이 무엇이다.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분 돌아가셨다고 사망신고 딱 내립니다. 누구시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 딱 해주거든. 다 증명이 돼요. 근데 집에서 돌아가시잖아. 그럼 뭐 90 몇 시에 돌아가셨다, 뭐 100세 돌아갔다, 그건 문제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40 몇 세인 분이 집에 돌아가셨다. 100번 의심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도 병원도 안 가고 집에서 돌아가시면 문제가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분 돌아가 암이 가니까 모른다. 이분은 저도 집에서 암매장을 택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고, 어쨌든 이 진짜야. 그 옛날에 일본에서 했던 살인 사건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살인 사건이 카레 사건이야. 카레 독살. 부인 여자분이 있는데, 아니 한 분은 남편이 죽었다고. 근데 장례 쳤어. 얼마 한 1년쯤이 되니까 시아버지 죽었다고, 시어머니 죽었다고, 또 드시니까 아들 죽었다고. 나중에 오니까 전부 칼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다 죽였어. 보험금 받으려고. 보험금을 노리고 다 자기 자식까지도 남편까지도 시아버지 시험 다 죽인 거예요. 보험금 받으려고.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 여자가 꽤 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약사 출신인데. 그래서 들키지 않는 식으로 잘 안 알려진 독을 타가지고 다 죽인 거야.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일본에서. 우리 신문 났어. 그날 저녁에 쉽다 하니까 이거 하다가 칼을 주더라고. 실제입니다. 칼을 주는 거야. 자기 딸이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밖에서 먹고 왔다 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친구들 밥 먹고 왔다 해서 밥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안 먹었다 그러니까 자기 그래 하면서 자기 막 밥 비벼 먹더라고. 괜찮아 싶어가. 그래도 내가 당신이 했는데 성의가 있지도 아주 막 먹었습니다. 칼에 안 먹습니다. 잘 안 먹는 편입니다. 어쨌든 색깔이 그래가 독타도 색깔이 잘 안 변하니까. 어쨌든 이런 거 왜 그럼 등기하라고 신고 왜 안 합니까? 왜 등기하라고 신고 왜 안 해요? 5월 1일 날 돌아가시봐. 5월도 우리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고 있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재산 분할합니다. 재산 분할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상속세도 취득세도 왜 거의 막 6개월, 7개월 기간 두고 재산 분할하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만큼 재산 분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모든 재산 다 분할돼서 등기하고 신고하고 이럴 수가 없어. 그렇다면 남의 집 경사도 아니고 예산데 올해는 안 받고 지나가야지 이런 거 없거든. 그럼 어떡할까? 누가 받은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때는 주된 상속자가 냅니다. 이게 이제 예외야. 우리 법에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즉 누가 받은지 모를 때는 주된 상속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니까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제일 높은 사람 누구죠? 민법상 상속 지분 제일 높은 사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그렇게 말해요. 배우자여야 됩니다. 지난주에 수업한데 굉장히 기분 나쁜 게 민법상 상수집 누가 제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인이랍니다. 아, 왜 남편을 먼저 보내야 돼? 왜 남편을 먼저 보내야 돼? 응? 민법상 상수집 제일 높은 사람은 남편입니다. 부인부터 먼저 보냅시다. 그게 배우자라고 해야지. 근데 배우자가 사망하고 계시지 않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계시지 않고 자식들밖에 없다. 누가 제일 높아요? 자식들밖에 없다면 누가 제일 높아?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식들은 상수집은 동일합니다. 장남이라고 드높고 이런 거 없습니다. 1989년까지만 해도 장남의 상수집이 제일 높았습니다. 배우자 다음에 장남이었어. 지금은 90년도 민법이 개정되면서 90년 민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이 남녀 평등이었습니다. 그때 개정되면서 이제는 자식들은 상수집은 똑같아. 그럼 상수집은 같은 사람만 죽겠다? 누가 낸다고? 그때 연장자가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여기 이제 예외고, 이것도 종중재산이야. 분명히 종중재산이야. 그런데 종중권한 사실 모릅니다. 왜? 공부상에는 등기부나 어떤 공부상에 개인 명의로 돼 있어. 개인 명의로. 공적 장부상에 개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중권하고 신고도 안 합니다. 이런 거 얼마나 많은데. 촌에가 봐요. 굉장히 큰 문중은 종중권하고 등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작은 문중이나 지파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대부분 종소리 이름 돼 있거나 이러지. 개인 종중권하고 안 돼 있어. 개인 명의 돼 있지. 종중권하고 신고도 안 하면 과세 주체 입장에서는 종중권하고 몰라요 사실. 그럼 누가 낸다고? 아, 종중권을 모르는데 어떡하? 그럼 어쩔 수 없이 개인 명의로 된 공부상 소유자 그 사람 내야 됩니다. 이 공부상 소유자. 이것도 분명히 권리가 변동됐습니다. 근데 갑의 부동산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을에게 팔았어. 근데 이들 신고도 안 하고, 신고 안 하면 등기도 당연히 안 된 겁니다. 등기도 안 하고. 그래서 아무 신고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면 주체 입장에서는 이들 사이에 매매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잖아. 그렇죠? 이 사람 취득의 땅을 자체 아예 몰라. 그럼 누가 내야 돼? 공부상 소유자 갑이 내야 돼. 이게 사상 소유자 권리가 분명히 변동됐음에도 이런 걸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당연히 신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권리 변동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공부상 소유자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예외야. 그 문제를 낼 때는 상속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등기 신고하지 않고 아 주된 상 누가 받은지 모른다는 뜻이야. 종주거나 모른다는 뜻입니다. 권리 변동 사실을 모른다는 의미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전 소유자 또는 주된 상속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의제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거기에 3번 공부상 소유자 두 가지 나오죠. 저기 이제 매매 등의 사유로 권리가 변동됐는데도 신고하지 않아서 실질 소유자 모르면 공부상 소유자. 동그라미 2번도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가 되어 있는 종중재산으로 종중소유라는 건 신고하지 않았다. 즉 종중권하고 등기도 안 돼 있고 종중권하고 신고도 안 하고 그럼 어쩔 수 없이 개인 명의 된 공부상 소유자. 그 사람 내는 거고 4번 상속이 개시됐다. 근데 상속 등기 안 하고 실제수 신고 안 하고 주된 상속자. 밑에 나오죠. 주된 상속자라 하면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여러 명인 나이 많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180쪽 의제를 앞서면서 1번 수탁자. 이거는 신탁재산입니다. 신탁재산.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 등기를 병행한 신탁재산 누가 내는가? 신탁재산 갑의 소유입니다. 갑 소유자. 보세요. 분명히 갑의 소유입니다. 그럼 갑이 내야지.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이니까 이 사람 냅니다. 근데 자기 재산을 을에게 신탁해 두었습니다.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위탁자. 위임했다는 뜻, 맡겼다는 뜻입니다. 위탁자. 이 사람 이제 위탁자가 되고, 이 사람 수탁자, 맡아 있는 사람, 수탁자가 되죠. 맡아 있는 사람 되는 거고. 근데 신탁이 뭐죠? 신탁이. 신탁은 믿고 탁 맡긴 거. 믿고 맡긴 거지. 진짜 준 게 아니잖아, 그렇죠? 누구 거다? 위탁자 겁니다. 그럼 위탁자가 실질 소유자라. 그럼 6월 1일 현재 실질 소유자 위탁자가 내야 돼. 그래 옛날도 아니다. 2013년인가 14년까지만 해도 위탁자를 납세해보자라 했습니다.
이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맞거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이 사람 소유가 맞지만 왜 재산을 맡겼을까? 왜 신탁이 있겠습니까? 현재 이 사람은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야. 내가 울산에 살고 있는데 강남에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 5층짜리 건물 딱 가지고 있는데 살고 있던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나가버리면 사람을 고용해야 될 거야. 줘야 될 거고 뭐 거기다가 세금 나올 거고 이거 나올 거고 저거 나올 거고 뭐 관리비 해야 되고 거기다 관리비 정산해야지 전기요금 나와야지 다 나올 텐데 이 사람은 현재 울산 살고 있다가 관리가 안 돼요. 그 믿고 신탁 회사에다가 신탁하든지 개인에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믿고 맡긴 거야. 이 사람이 모든 관리를 다 하는데 세금 내라고 그러면 울산에서도 세금 낼 수 있지. 이민 가면 국내 부동산 놔두상태 외국 이민 가면 캐나다 밴쿠버 살고 있는데 밴쿠버 세금 내라고 고시 보내고 이럴 수도 없거든. 모든 실질 재산의 관리와 모든 내용을 다 이 사람 다 관리하는데 저 사람에게 하니까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 조세의 징수 편의성을 위해서 2014년부터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수탁자 명의로 된 그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렇게 합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양가로 1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경우 그럴 때는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주의해야 됩니다. 굉장히 틀리게 많이 삼았던 부분입니다. 네, 같으면 이럽니다.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그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고 이름하고 틀릴 부 꽤 많을 거야. 반드시 그 재산 관리의 편의성 조세 납부의 편의성을 위해서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둡니다. 이 사람은 세금 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세금 내고 다음에 위탁자로부터 자기가 납부한 세금 그리고 자기가 관리에 필요한 비용하고 자기 보수까지 합쳐서 위탁자한테 받으면 되거든. 이런 의미입니다. 그와 같은 개념이 2번 사업시행자입니다. 이것도 같은 개념이야.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또는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법 할 때 재개발 사업 등을 할 때 토지를 환지하지 않고서 남겨두고 있는 채비지, 보류지. 채비지가 뭐죠? 채비지? 공법 시간 배웠잖아. 채비지. 공사 비용에 대체하는 땅. 이게 채비지입니다. 공사비에 대체하는 땅.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그 조합을 했는데 이 사업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조합을 다 낼 수는 없거든. 그래서 조합원의 땅이 갑의 땅이 이만큼 있으면 당신에게는 요만큼만 환지 되돌려주는 땅 요만큼만 돌려줄 거고 나머지는 우리 공사비에 충당을 할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채비지. 하다 보면은 아파트 새로 지었다 도시개발 사업 해가지고 아파트 지면 그 안에 도로도 있어야 될 거고 공공호 용도에 필요한 땅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공공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땅은 보류지 이렇게 하죠. 요 채비지 보류지 누가 냈냐 그지. 요거 누가 내냐고. 요거야 원래 조합원 거니까 요 사람 내고 요거는 이것도 사업이 다 끝나서 공사비로 넘겨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조합원 겁니다. 조합원 겁니다. 근데 문제는 조합원에게 채비지 보류세금 내라고 이렇게 하면 조합원이 뭐 10대 명이면 큰 문제가 안 돼. 근데 개발지구 크면 조합원이 수천 명 나오기도 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에게 당신 세금 내라고 고시 다 버려봐야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 그래서 이 채비지구를 일단은 도시개발조합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사업시행 됩니다. 내고 난 뒤에 공법상에 똑같아. 사업시행 내고 사업이 다 끝나면 뭐 합니까? 사업 다 끝나면 청산 들어가거든. 청산 들어가면서 그 조합이 지금까지 일하면서 돈 쓰는 거 있잖아. 자기들 인건비란지 사무용품 기자님 막 쓰면 다 있잖아. 그렇죠? 그 비용과 그리고 자기네 세금 요 비용까지를 다 합쳐서 청산하면서 지분대로 이제 나도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질 역시 납세의 편리성을 위해서 일단은 사업 시행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합니다. 요걸 28회 시험 때 이런 채비지와 보류지는 원래 토지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81조 5번 사용자. 요것도 보지 말고 생각해봐요. 아니 소유자가 원래 원칙인데 소유자를 놔두고 왜 사용하는 사람한테 받습니까? 아니 소유자를 놔두고 왜 사용자한테 받아요? 생각해보세요. 왜? 이 사람이 원래 원칙인데 이 사람한테 안 받고 사용하는 사람한테 받겠답니다. 왜?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소유자가 확인이 안 돼요. 왜? 현재 갑과 을이 서로 자기 소유라고 소유권 관련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 나기 전까지는 정확히 누구의 소유인지 귀속이 분명하지 않잖아. 그럼 사용한 자는 내라고. 그래서 저 엉뚱한 생각하시고 있더라고. 갑의 소유라고 일단 등기돼 있어요. 갑의 소유라고 등기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을이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자기 거라고 돌려달라고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이제 갑과 을이 서로 자기 소유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럼 판결 나기 전까지는 정확히 누구 소유인지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용하는 자 누가 낸다고? 사용하는 자? 세입자? 아니 멀쩡히 가만히 있던 세입자한테 갑자기 불똥 튀면서 네가 내라 이거 말이 안 돼. 그 사용자라는 말은 이 세입자에게 세를 주어서 사용 수익을 얻고 있는 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게 없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 그럼 현재 이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고. 그래서 사용자, 소유권에게서 분명하지 않아서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될 때는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또다시 소유권자가 지금 실종됐습니다. 실종되어 장기간 생사 불분명으로 돌아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럴 때도 사용하는 자 이렇게 합니다. 현재 아버지 집이라고 돼 있는데 실종 상태로 아버지가 없어졌어. 그럼 아들이 현재 살고 있다. 그럼 소유권자는 아버지 집안 사용하는 사람 아들에게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사용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나올 때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실질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 이렇게 합니다.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랍니다. 취득하기로 계약한 사람이라고. 매수계약자를 새로 푸니까 매수, 취득하겠다고 계약한 사람이 내랍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아직 취득한 것도 아니고 취득을 하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했다고 내랍니다. 왜? 무슨 매수당한 것도 아니고 외지납니까? 내가 취득해야 내는 거지. 소유자가 내는 거지. 취득할게요. 계약했다고 계약한 사람 내라고?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근데 가만 따져보면 그래. 반드시 매도자는 국가지자체입니다. 매도자는 국가지자체입니다. 국가지자체의 이 부동산을 을이, 갑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연부로 합니다. 연부 계약을 했어. 연부 계약을 했습니다. 반드시 국가지자체와 재산세 물건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취득세 할 때 연부 계약 몇 년 이상 기간에 걸쳐?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거잖아. 그럼 요번에 울산시 소유의 울산시 소유의 시유지를 2019년도 2월 10일 날 오늘 계약을 했다. 오늘 계약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일요일입니다. 공문 안 나옵니다. 2월 11일 날 계약했습니다. 2월 11일 날 공무원들은 빨간 날은 절대 잘 안 합니다. 제가 주말부라서 집에 가거든. 우리 애들 막 공무원이거든. 일 안 합니다. 절대. 꼼짝도 안 합니다. 내가 알아서 다 차려 먹고 와야 됩니다. 일 안 하기. 공무원 일 안 합니다. 일요일은. 어쨌든 2월 10일 날 농담하게 하고 이달 그리고 1년 지나서 1년의 기간이 지나서 2020년도 2월 11일 날 2021년도 2월 10일 이런 식으로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부 계약을 했어. 그러니까 2019년 6월 1일, 2020년 6월 1일 이 두 번에 걸친 재산세 누가 내냐? 누가 내야 돼?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누가 냅니까? 매수계약자가 아닙니다. 매수계약자는 따지면 이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입니다. 최종적인 잔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울산시 소유지 갑소유가 아닙니다. 이거 누가 낸다? 울산시가 내야 돼. 그럼 국가 등에 따른 비과세입니다. 국가 등의 재산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딱 계약하니까 울산시가 말하기를 당신 지금부터 당신이 사용해도 된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써도 좋답니다. 그것도 돈 안 받겠답니다. 공짜로 써도 된답니다. 그렇다면 아직 잔금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 기간 동안 갑은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고 모든 사용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어. 즉 실질 소유권을 이미 행사하고 있는 걸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핵심이 봐. 밑줄 꺼봅시다. 제일 마지막 끝에 국가, 지자체 등과 재산세 대상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하고 마지막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게 핵심입니다. 그 재산의 사용을 무상으로 하고 있다면 그때는 매수계약자에게 받겠다는 것이. 그 사용을 유료로 하고 있다면 임차인이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료로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비과세가 돼. 요걸 가지고 문제 내면서 국가 등과 재산세 물건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유상, 무상 관계없이 매수계약자 틀렸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국가 등과 연부를 하고 그 사용을 유료로 하는 경우 매수계약자 또 틀려. 유료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가 되지. 유상으로, 무상으로 할 때만 매수계약자입니다. 항상 그 핵심이 거기든 반드시 이 사람이 공짜로 쓴다면 아직 잔금은 지급되지 않았지만 모든 사용 수익을 다 가져가니까 네가 내라 이런 말 아니야. 그럼 이제 입장을 바꿔봅시다. 여기 봐 칠판. 분명히 국가 지자체 재산이지만 갑이 공짜로 쓴다니까 누구 보고 내라 합니까? 공짜로 쓰는 갑 보고 내라고 했죠 매수계약자. 그럼 갑의 재산인데 국가 지자체가 공짜로 쓰면 누가 내야 돼? 아니 입장 똑같으니까 국가 등의 재산인데 갑이 공짜로 쓴다니까 갑 보고 내라고 했어. 근데 갑의 재산인데 국가 등이 공짜로 쓰면 누가 내야 돼? 국가가 내야지. 이걸 종이 비과세입니다. 뒤에 가면. 그렇다고 1년 365일 가운데 딱 하루를 공짜로 쓴다고 1년치 재산세를 받지 않겠다 이럴 수는 없거든. 그 뒤에 가면 국가 지자체 등이 1년 이상을 공짜로 쓰는 재산이 있다면 과세하지 않겠다. 비과세합니다. 그것도 시험 나오면서 국가 등이 사용할 때는 유상 무상 관계없이 과세하지 않고 이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국가 등이 공짜로 쓸 때 비과세지 임대료는 임대료로 내고 국가가 쓴다고 비과세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매수계약자 이런 뜻입니다. 뒷장 넘겨. 대한민국은 좋은 겁니다. 모르죠. 영국 같은 건 있죠. 영국은 재산세를 누가 내는가 하니까 재산세를 임차인이 냅니다. 재산세 임차인이 내야 돼. 임차 딱 들어가서 내가 살고 있잖아. 무조건 외국은 전세제도가 없기 때문에 외국은 전세제도 없습니다. 전부 다 월세입니다. 전세제도는 대한민국에는 유일한 제도가 전세제도거든. 전 세계에서 전세제도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럼 영국 임차인이 내야 됩니다. 내가 월세를 달달 다 주면서 또 재산세도 임차인 내야 돼. 이 집이 고장나잖아. 임차인 다 고쳐야 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재산만 달라가지고 하면 세금도 재산세도 이 사람이 내고 수리도 이 사람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주택의 임대를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세를 또 비과세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만 놀라는 거야. 그래 옛날에 1980 몇 년도에 영국이 파운드화가 조지소로부터 막 공격당하고 할 때 집값 완전 폭락한 이유가 그겁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되거든. 영국 경기 좋다 보니까 전부 은행 대출을 받아가 집을 다 사는 거야. 집을 다 삽니다. 왜? 집이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월세 나오는 데다가 세금도 소득세도 안 내고 재산세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거든. 전부 집을 다 사가지고 갑자기 이제 파운드 폭락되면서 영국 집값이 그 당시 몇 채가 영국에 78만 채가 경매 나왔습니다. 78만 채가 난리 났습니다. 초창기에 89년 후반에 하니까 780만 채가 경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집값 완전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 상태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를 가진 사람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 이제 옛날에 재산세 다 영국에서는 임차인 되는데 대한민국 옛날부터 소유자한테 무조건 소유자 다 받았습니다. 취득세고 재산세고 소득 무조건 소유자 다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다고. 납세입은 신고 납부 관리 지정 신고 잠시 후에 요놈부터 해서 나머지 과세 표준 세율 그리고 부가와 징수 이런 거 보겠습니다.